7월 달에 작년 어떤 일이 있냐면 크라스노프라고 하는 러시아 검찰총장이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서 북한군 혹은 이제 앞으로 있을 파병에 대해서 북한군의 러시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그 북한군의 지휘에 관한 것, 그리고 신분 세탁을 위한 것, 나중에 이제 범죄인 인도를 위한 것, 결론적으로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 측과 그런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빌드업을 진행을 해온 걸로 추정을 해봅니다. 북한군 병사 2명을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했다고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영상을 보면서 북한군이 아닌 거 아니냐, 러시아 고려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북한군이라는 건 확실히 확인이 된 거죠? 유명을 달리한 포로와 이번에 생포해서 지금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포로와 너무 신체 조건이 다른 것이죠. 네. 그때는 그냥 깡 말랐고 누가 봐도 아, 북한군이구나 하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잡힌 포로들은 너무 건강한 거죠, 피지컬적으로. 네. 심지어 김동현 논란처럼 네. 너무 건장한 UFC 선수처럼 이렇게 비주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북한군 맞아?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 당국이 자국에 유리한 전쟁 지속 능력 확충을 위해서 또 심리전, 정보전, 인지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최종적으로 북한군 포로이고, 이들은 북한의 정찰 총국 소속의 한 명은 이제 장교, 우리로 치면 장교, 한 명은 이제 용사,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신다면서요? 몇 가지 사건들을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 김정식 노동당 제1부부장, 미사일 총책이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주관하는 작년 8월 달 국제 방산기술 전시회에 북한 고위급이 참석을 했어요. 물론 동맹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 일환으로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간에는 그 러시아 주관하는 국제 큰 행사에 북한 고위급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북한은 대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도 부담스러워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안 했던 겁니다. 준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동맹조약 체결하고 그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나 상황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 고위급이 와서, 당시 우리 국정원의 판단에 의하면 김정식 부부장이 특별 군사작전 지역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8월이고, 이에 앞서서 또 7월 달에 작년 어떤 일이 있냐면 크라스노프라고 하는 러시아 검찰총장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러시아 검찰총장이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역사상, 그리고 신생 러시아 연방 역사상 러시아 검찰총장이 총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게 2024년 7월에 최초의 일입니다. 그 얘기는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서 북한군 혹은 이제 앞으로 있을 파병에 대해서 북한군의 러시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그 북한군의 지휘에 관한 것, 그리고 신분 세탁을 위한 것, 나중에 이제 범죄인 인도를 위한 것, 결론적으로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러시아 검찰총장이 평양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 측과 그런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빌드업을 진행을 해온 걸로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북한군의 인명피해가 사망자, 부상자 포함해서 한 3,000명 정도 된다. 그리고 1차 파병 인력은 한 12,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서도 추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추가 파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파악하고 계신다면서요? 저는 추가 파병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파병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입장입니다. 요즘에 하도 민간에서의 기술도 좋아져가지고요. 러시아군, 북한군 움직임이 민간 위성을 통해서도 다 식별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군의 철로를 통해서 북한군 170mm 자주포, 주체포라고 합니다. 자주포, 그리고 240mm 방사포가 특별 군사작전 지역으로 들어가는 영상 정보들이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판단한 결과, 대략 한 적게는 100문, 많게는 200문 정도의 이런 이제 포병 전력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론 러시아와 북한에는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로 각자 쓰는 무기지만
당장 이렇게 해도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걸 상호 운용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그렇게 좀 유리한 이유는 북한군 무기 체계가 과거에 소련군으로부터 대부분 받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발전을 시켜왔기 때문에 기억이 있는 것이죠. 과거의 기억들이.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무기 체계를 활용하기 위한 지휘 통제 체계까지 같이 확립을 해주고, 정부 수단 체계도 같이 동시에 C4I 체계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C4I 체계까지 체계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국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무기를 가지고도 쉽지가 않은데, 북한군 무기 체계를 갑자기 가져와가지고 C4I 체계 연동을 한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를 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북한군 포병 인력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100문, 200문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적어도 1개 포병여단, 2개 포병여단, 그래서 뭐 적게는 3,000명, 많게는 4,000~5,000명 이상이 이미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북한군 인명피해가 대략 한 3,000명 수준이 되는데, 이들을 부대 교대를 해줄 병력들까지 앞으로 고려한다면 1차 파병은 비록 11,000명, 12,000명이었지만 현재 기준으로 전체적인 파병 규모는 2만 명까지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러시아가 이 파병을 통해서 이제 그만큼 반대급부를, 특히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걸 한 거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그 약속은 확실히 지킬 걸로 보이나요? 정말 북한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김정은 위원장도 카드를 쓰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반대급부 안에는 여러 형태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역시 파병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러시아 파병 장병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임금이 한 3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게 이제 디폴트 값이고요. 그거 외에도 참전 수당, 그러니까 이제 참전 수당 큰 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처음 참전 수당을 또 주고, 러시아 장병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있고, 러시아 장병들이 보상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방의 뭐 레오파르드 전차, 에이브람스 전차 이런 거 파괴해서 박살내서 전리품을 획득하면 500달러, 1,000달러 이렇게 또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러시아 군, 그러니까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고 있는 러시아 장병들의 경우에는 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북한군 파병 장병들이 러시아군과 똑같은 보상을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그에 준하는 보상은 받겠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북한군이 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받겠죠. 물론 홍길동 개별 통장에 이 돈이 찍히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뭐 당 차원에서 그걸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그 자체로 엄청난 통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2만 명 정도, 연 파병 인력 2만 명 정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최소 디폴트 값 300만 원에 참전 수당의 인센티브까지 고려하고,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면 군사 정찰 유성을 쏘아 올리는데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도와준다, 나아가서 여타 다른 무기 체계들을 성능 개량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ICBM 대기권 재진입과 같은 이런 또 기술을 준다든지,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런 잠재력까지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최소 1조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러시아가 여러 가지로 조금 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네, 러시아 경제가,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후로 생각만큼의 타격은 안 입었지만 뭐 최근에 여러 가지로 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까?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능력을 좀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 대략 한 러시아 연방정부 예산이 한 500조, 올해가 500조 넘는 수준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전시 국방 예산이 거의 40%, 5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마치 군사 케인즈주의처럼 정부가 유동성을 높여서 이 돈을 풀어서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엄청나게 창출을 시키고 그럼으로써 그 임금 상승률을 두 자릿수로 올리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또 10%가 넘어가고 아주 기형적인 모습이 되어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21%까지 올리고 대단히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조건을 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서방에서 엄청나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고 2% 3%의 완만한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뭐 러시아를 칭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전시 경제를 확립함으로써 최소한 2, 3년 혹은 3, 4년 동안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시 경제 시스템을 갖춰놨고 그 안에서 뭐 북한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에 대한 그 지원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지원, 그리고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뭐 기술 지원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보여주는 충성도, 특별 군사작전에서 보여주는 용맹의 정도, 군사적 성과를 봐가면서 아마 그런 좀 물리적 지원과 뭐 기술 지원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장 끝나진 않고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죠. 일단 6개월이라고 미국 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6개월 내 승부를 보겠다. 그리고 트럼프 이제 당선인 트럼프 2기라고 해서 트럼프 2기에서도 어쨌든 초반 1년, 2년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책의 성과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또 중간 선거가 네.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레임덕이 됐든 뭐 새로운 또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에 주어진 시간은 저는 1년 혹은 2년이거든요. 1년 동안의 일본 대외 정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서 1년도 아니고 한 6개월 정도에 끝내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못하는 게 노벨 평화상. 그래서 이제 그런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추종 세력들을 다 트럼프 충성파들을 다 배치시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딥스테이트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출된 공직자들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온 공무원들인데 트럼프 일기 때 그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들 다 솎아내가지고 혹은 자발적인 태세 전환을 해서 트럼프 쪽에 붙게 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조기에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하는 대로 미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예상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물론 후폭풍과 역풍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저도 우크라이나는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건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그런 여파가 향후의 미러 관계 그리고 북러 관계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파병 병사들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약간 경제적인 보상이 가는 것 같은 흐름이 좀 포착이 됐더라고요. 이제 뭐 북한 전문 매체들을 통해서 일부 나오고 있는데 돈이 들어갔다라는 것보다 생필품을 좀 더 후하게 준다 정도에서 파병 장병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좀 신경 쓴 듯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로부터 받은 경제적 보상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명 피해가 이만큼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보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고 어떤 뭐 민심이 이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최소한 파병 장병들에 대한 그런 관리 차원의 목적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드론 공격법 있잖아요. 그 메모에서 발견된 이게 최신 드론을 한 명은 미끼가 되고 두 명이 AK 소총을 쏴서 그걸 격추를 시킨다. 그러니까 너무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시사점들, 함의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그 전선에 투입된 북한 특수작전군이 아무리 사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능력을 갖추고 여러 가지 전기 전술에 능하다 하더라도 작전 환경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특수작전군은 일반적으로 공중 침투, 해상 침투, 강한 침투, 산악 침투를 통해서 후방을 교란하거나 뭐 요인 암살을 하거나 주요 시설을 폭파하는 이런 임무들을 해왔던 거죠. AI가 탑재된 초보적 수준의 무인,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한 그런 무기체계에 익숙치 않은 군이 바로 북한 특수작전군입니다. 물론
러시아에 파병되기 전에 일정 기간의 파병전 교육을 통해서 그런 현대전에 필요한 것들을 교육을 받았겠지만 역시 3인 1조, 그중에 미끼 때문에 나머지 2명은 화망을 구축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을 박살내는 초보적인 수준의 모습은 역시 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존의 북한 특수작전군의 작전 환경과 우크라이나 작전 환경은 너무나 다른데 그것에 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이 3년째 되는데 오는 2월이면 사실 이 전쟁은 이미 포병전 그리고 드론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모두가 전자파 공격을 통해서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놨고, 이것을 대드론 체계라고 하는데, 이런 대드론 체계의 혜택을 북한군이 받고 있지 못하다. 이 얘기는 러시아 북한 간의 연합 태세가 잘 확립이 되지 않다라는 의미를,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래서 총알바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왜 러시아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파병을 한 북한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을까. 기본적인 대드론 체계를 가지고 이들의 생존성을 보장해주지 못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 포로들을 통해서 지금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인명 피해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그런 전투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북한 파병 부대는 더더욱 그들의 능력이 고도화되겠지만 대략 한 11,000명에서 12,000명 파병되었는데 그중에 이미 인명피해가 3,000명 정도 육박한다는 것은 3분의 1, 많게는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 정도의 병력이 이미 치명적인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 뼈아픈 부분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러시아와 북한군에 유리하지 않은 상태로 이 전쟁이 흘러가기까지 한다고 한다면 이제 북한군이 계속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내부 결속도 다져야 되고 청년들을 다독여야 되는 굉장한 필요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진짜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 나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정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이죠. 그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녹록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도 녹록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중국에 의존했던 교역마저도 이제는 통제가 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특권층을 통해서 결국 체제를 유지를 할 수 있는 통치 수단들이 계속 약화가 됩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통치 수단이 없는 걸 가지고 기득권층을 이렇게 좀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출구 전략 카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 일생일대에 한 2-3가지 정도 저는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을 통한 한반도 완정, 또 하나는 파병,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기, 사대세습, 이런 몇 가지의 카드가 김정은에게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카드를 이번에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불안할 것이고, 선대 김정일, 김일성 시대에서 없었던 파병,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불안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특히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북한 청년들은 장마당 시절을 거쳤고 우리처럼 MZ세대거든요. 드라마도 보고 K드라마도 보고 K팝도 듣고 해서 이 체제가 얼마나 모순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생존과 관련된 걸 가지고 최고조남이 이렇게 장난을 친다? 체제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를 경제적인 이득과 군사 기술의 이전에 대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도움을 받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얻게 될 경제적 이득들을 일부분은 기득권층에는 당연히 이렇게 좀 분배를 할 것이고요. 또 파병 장병들에게도 이렇게 좀 분배를 하면서 다독이는 그런 정책들도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체제를 유지하고 결속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체제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워낙 정부 수단들이 잘 발달되고 있고, 사실 북한 내부적으로도 작년 상반기 때 봄에 파병을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죠. 이미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소문들이 돌았다는 것은 정보가 절대 통제되고 있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정보가 유입이 되고 있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파병을 했다?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졌고 거기서 이렇게 2,000명, 3,000명이 죽어나간다? 김정은의 애민, 청년 중지 사상가 배치되기 때문에 그 사상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구성에도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는 사상자 수를 뭐 인명 피해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덜 위험한 지역에 투입하는 방법이 있을진데 불확실한 전선 상황에서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불안전하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북한 간에 과거 1961년에 동맹 조약을 체결해서 쏘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연합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것 관행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지금 전쟁 상황에서 투입해가지고 한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요. 서로 간의 작전술 전술들이 물론 소련군으로부터 북한군이 배웠다고는 하지만 오랜 시간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존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잘 준비되지 않은 북한군이 대두론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않는 북한군이 결국 총알 가지고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또 위기가 닥쳐서 내부 결속이 좀 잦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갈 여지 같은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체제 내구성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 판단인데요. 이제 그 근거는 러시아 사례입니다. 러시아 사례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한 달, 두 달 동안은 반전 시위가 엄청나게 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걸 이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공안을 동원을 시키고 또 러시아 국회 상하원에서는 관련 법들을 아주 신속하게 입법을 시키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 특별 군사작전이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하고 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어떤 반전 시위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모색함으로써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사실 그런 반전 시위는 다 사그러들었거든요. 그리고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비록 이제 유럽연합이라든지 서방 국가들과의 직항이 없어진 거 말고는 크게 또 불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잊고 살고 네. 그 결과가 작년 3월에 푸틴 대통령 5선 87%라고는 압도적 지지로 나타난 것입니다.